호떡 장사꾼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고? 당장 파혼합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사돈이 대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반죽을 치고 기름에 손이 갈라지도록 호떡을 구워 딸을 키운 아버지였죠. 하지만 예비사돈은 몰랐습니다. 그 기름때 묻은 앞치마 뒤에 자신의 남편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낮 12시 서울 종로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2층 별실 문이 열리자 정갈하게 차려진 상 위로 은은한 된장 냄새가 퍼졌죠. 양가 5명이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처음부터 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박순덕은 연신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맞은편을 후쳤습니다. 명함부터 내밀었던 남편 강대호와 달리 순덕은 인사보다 품평이 먼저인 사람이었거든요. 맞은편 최진우는 다림질 자국이 선명한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등에 남은 기름 자국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순덕의 시선이 그 거친 손등 위에 정확히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순덕은 들어오자마자 별실 인테리어부터 훑었습니다. 이 한정식집 코스 가격이 1인당 15만 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남편이 건설업체 상무라는 사실을 이미 3번이나 언급한 뒤였죠. 그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느릿느릿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돈 어른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리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딸 수진의 손을 탁자 밑에서 한번 가만히 쥐었다가 놓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덕의 젓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옆에 앉은 대호가 헛기침을 했고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물컵만 돌렸죠. 침묵이 3초, 5초, 10초를 넘기는 동안 순덕의 눈동자가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입가에 떠있던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호떡이요, 시장에서요. 순덕이 되는 그 말에는 확인이 아니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냅킨으로 입술을 찍어내더니 의자를 뒤로 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상 위에 그릇이 달그락 소리를 냈죠. 수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진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태준아 잠깐 나와봐. 순덕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별실 문 앞 복도에서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안쪽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수진이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호떡 장사꾼 딸을 며느리로 들이라고. 내가 어디 다니는 놈인데. 태준이 어머니의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순덕은 이미 별실 안으로 성큼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했죠. 30년 넘게 새벽 4시에 반죽을 치고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딸을 키운 그 사람에게 순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분수를 아셔야지. 호떡 굽는 사람이 우리 집안의 사돈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희도록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죠. 옆에서 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자리가 자린데 그만 좀 하면 안 되겠어. 하지만 순덕은 남편을 칼같이 노려보며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집안 망칠 며느리를 당신이 책임질 거야. 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핸드백을 집어들며 진우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시장 가서 호떡이나 더 파세요. 딸이 아무리 변호사여도 아버지가 시장 바닥이면 끝이에요. 그 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름 자국 남은 손등을 가만히 감싸쥐었죠.
수진의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코웃음 치며 바라봤습니다. 호떡 장사꾼의 딸이 전화 한 통으로 무엇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순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기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수진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동안 순덕은 이미 핸드백을 챙겨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순덕은 뿌리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코스 요리 첫 접시가 나오기도 전에 상견례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는 수진의 표정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순덕이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는지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아까부터 사돈어른이라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돈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순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원하던 대답이었거든요. 호떡 장사꾼 집안에서 먼저 물러나 주니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모님 남편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한성건설 맞으시죠? 순간 순덕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호도 고개를 번쩍 들었죠. 호떡 장사꾼의 딸 입에서 남편의 회사 이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수진이 그런 순덕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죠. 아버지가 호떡을 구우신 건 30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시고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으셨죠. 제가 대학 갈 때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아버지 손에서 기름 냄새가 안 난 적이 없었어요. 순덕은 문고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자랑을 하려나 보다 그 정도로 자신의 마음이 바뀔 리가 없다는 듯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감동팔이라도 하자는 거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순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우는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작게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진우가 평생 지켜온 비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꺼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죠. 아니요, 사모님이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순덕이 피식 웃었습니다. 호떡 장사꾼의 딸이 자기한테 실수라는 단어를 쓴 게 우스웠던 거죠. 그래서 다시 문고리를 잡고 돌아서려는데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10분 뒤에 이 자리를 떠나실지 남으실지는 사모님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순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태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을 2년 넘게 사귀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확신에 찬 눈이었습니다. 태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수진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정식집 1층에서 종업원이 별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손님이 오셨다고요. 별실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실내를 한번 둘러보더니 진우를 발견하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순덕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호떡 장사꾼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허리를 꺾는 광경이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대호는 달랐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대호의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거든요. 깨진 물컵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호의 시선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맨 앞에 선 남자는 자신의 회사 한성건설 법무팀장 김현식이었습니다. 사내에서 오너 회장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인물이 왜 이 한정식 집에 와 있는지 대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김현식은 대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우만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서류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덕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죠. 여보, 저 사람이 누구야? 왜 호떡집 아저씨한테 저렇게 허리를 숙이는 거야? 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30년 직장 생활에서 오너 회장의 법무팀장이 누군가에게 허리를 숙이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에게도 반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남색 양복을 입은 호떡 장사꾼 앞에서 등이 직각이 되도록 허리를 꺾고 있었습니다. 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식이 진우 옆에 나란히 서자 수진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진우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순덕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별실 안이 조용했기에 모든 글자가 또렷이 들렸죠. 사모님, 저희 아버지는 호떡 장사꾼이 맞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모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순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처음으로 얼굴에 번졌습니다. 김현식이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문서 한 장이 빠져나온 것을 순덕도 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찍힌 직위는 법원 등기소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문서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세 채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자 이름 칸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 이 빌딩 세 채의 시가 총액이 800억 원이에요. 순덕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서 있었죠. 800억이라는 숫자가 별실 안을 짓눌렀습니다. 순덕은 3번이나 등기부등본의 이름 칸을 읽었습니다. 최진우, 최진우, 최진우. 아무리 봐도 방금 전까지 자신이 호떡집 아저씨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대호의 얼굴은 이미 종이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8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었거든요. 한성건설이 관리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강남 소재 빌딩 세 채, 회사의 최대 고객으로만 알고 있던 그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대호는 관리비 보고서에서 수없이 봤던 건물주 이름을 이제야 떠올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호떡 장사꾼이 800억이라니. 이게 말이 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저희 한성건설의 최대 자산관리 위탁 고객이십니다. 저는 회장님의 자산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순덕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불과 10분 전까지 호떡집 아저씨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남편 회사의 최대 고객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말렸잖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순덕은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선이 진우와 등기부등본 사이를 오가며 초점을 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덕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한 이 순간에도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순덕의 세계를 무너뜨릴 전화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등기부등본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고 대호는 두 손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수진과 진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죠.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나서 인사와 직업 소개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사돈어른, 제가 왜 호떡을 굽는지 궁금하시죠?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순덕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2년 전 아내와 처음 만난 곳이 종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32년 전 겨울, 갓 제대한 24살의 청년이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미천이라고는 중고 철판 하나와 밀가루 2포대가 전부였죠. 그때 앞에 서서 호떡 하나를 산 여자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 호떡이 맛있다며 웃던 그 사람이 나중에 진우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그랬어요. 당신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부자가 돼도 호떡은 계속 구워달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죠.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매일 새벽에 시장에 나갑니다. 반죽을 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별실 안이 숨소리조차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태준의 눈에 물기가 번졌고 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순덕만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방금 전까지 호떡 장사가 부끄럽다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진우가 순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호떡을 굽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돈어른이 무시한 그 기름 냄새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순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진우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순덕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김현식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진우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기부 내역이었죠. 부동산 수익 대부분을 서울 시내 대학교 6곳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었고 연간 규모만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호떡을 팔아본 돈이 아니라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이었지만 진우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었습니다. 재래시장 호떡 가게의 월 매출로 소박하게 살면서 나머지는 전부 남의 자식들 학비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저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호떡 장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오늘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걸 수치스러운 것처럼 말씀하셨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순덕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방금 전까지 호떡집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기 남편 월급의 수백 배를 매년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순덕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됐다. 사돈어른도 놀라신 거니까. 그때 대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2글자가 떠 있었거든요. 정 회장. 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정 회장이라는 2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한성건설 오너 회장이 토요일 점심에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30년 근무 중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호는 벌떡 일어나 별실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강대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 회장의 첫마디에 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강상무, 자네 부인이 오늘 내 30년 지기 친구한테 호떡 장사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며. 대호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정 회장이 최진우의 30년 지기 절친이라는 사실을 대호는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 최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그 건물주의 인맥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회장님, 그게 집사람이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강상무, 진우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종잣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한성건설이 있는 건 그 사람 덕분이라고. 자네 부인이 내 은인한테 시장이나 가라고 했다며. 대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별실 구석에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30년간 월급쟁이로 살아온 대호에게 회장의 직접 전화는 곧 인사통보를 의미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에,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요. 대호의 머릿속에는 남은 퇴직금과 연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회사에서 잘리면 다시 갈 곳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순덕도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왜 그래? 대호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공포로 가득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였지만 순덕은 남편의 그런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대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순덕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말투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호가 통화 중인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별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상무 부인 되시는 분 듣고 계시죠? 순덕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성건설 회장이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죠. 남편의 직장 상사도 아니고 그 위에 위, 오너 회장이 전화기 너머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우 씨는 제 30년 지기 친구이자 한성건설의 은인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이 회사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분수를 알라고 한 게 사모님이시죠. 순덕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죠. 월요일까지 최진우 씨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상무의 거취도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별실의 정막이 내려앉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호떡 장사꾼이라고 깔봤던 남자가 남편의 회사를 세운 은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순덕은 이 자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상무 부인이라는 타이틀로 상대 집안을 내려다보고 며느리감의 아버지가 호떡을 굽는다는 이유로 파혼을 선언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호떡 장사꾼이 남편의 회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목줄을 쥔 오너 회장의 은인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린 순덕이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퍼졌지만 추스를 여유조차 없었죠. 바닥에 주저앉은 순덕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복 치마 위로 떨어진 물방울이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알 수 없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닥에 쪼그라든 모양새였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순덕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자존심이 꺾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건지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가 눈안에 서려 있었거든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것을 읽었는지 입술이 살짝 벌어졌죠. 수진이 아버지가 호떡 장사를 하든 재벌이든 나한테는 상관없었어. 나는 수진이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한 거야. 태준이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저런 말투를 쓰는 것 자체가 낯설었죠. 2년 넘게 사귀면서도 태준은 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처음부터 수진이 집안만 봤잖아. 수진이가 로펌 변호사라고 했을 때는 좋아하더니 아버지가 호떡 장사라니까 바로 파혼이야.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너 앞날을 생각해서.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동작이었죠. 아니야, 엄마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 체면을 위한 거였어. 사돈이 호떡집이면 주변에 말하기 창피하니까 그런 거잖아. 순덕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순덕은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남편 회사 모임에서도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고 우리 사돈은 저래야 한다고요. 전부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간판이 필요했던 것이죠.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어머님도 놀라신 거니까. 하지만 태준은 수진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반대해도. 별실 안에 태준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앉은 채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죠. 3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호떡 장사꾼의 딸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순덕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태준의 눈에 물기가 번지고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누구를 닮았는지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말이면 무조건 따르던 아이가 수진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순덕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나 다른 여자의 편에 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대호가 구석에서 벽을 짚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여보, 태준이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야.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편이 아닌 적이 없었던 남편이 처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 자리에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요. 그때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사람이었죠. 진우는 바닥에 앉은 순덕 앞으로 걸어가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진우의 모습에 별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진우의 손이 순덕 앞에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죠. 30년간 뜨거운 기름 앞에서 호떡을 뒤집어온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손을 순덕은 1시간 전에 더럽다는 듯이 외면했었죠. 순덕은 그 손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선뜻 잡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손을 잡을 자격이 자기한테 있는지 그게 부끄러웠던 거죠.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바닥은 차갑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를 호떡집 아저씨라고 부르고 시장이나 가라고 손가락질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힘을 주어 순덕을 일으켜 세웠죠. 순덕이 일어서자마자 진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고 순덕의 이마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별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죠. 사돈어른,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으로 무장한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대호도 순덕 옆으로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태준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진우는 잠시 순덕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호떡을 굽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순덕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진우의 말이 비난보다 더 아팠던 것이죠.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다면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00억을 가지고도 호떡을 구우면서 자기를 모욕한 사람 앞에서 분노 대신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년간 아내 뒤에 숨어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상대방 앞에 직접 섰죠. 사돈어른, 저도 죄송합니다. 집사람을 말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대호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없는 담백한 눈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순덕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무슨 조건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한테 사과해 주세요. 수진이는 호떡 장사꾼의 딸이라는 말에 평생 당당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자부심을 사돈어른이 짓밟으셨으니까요. 순덕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모욕당할 때도 정체가 밝혀질 때도 울지 않았던 수진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순덕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격이 순덕의 무릎보다 더 깊이 수진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어요. 순덕이 수진 앞으로 다가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사람을 볼 줄 몰랐어요. 태준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를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죠. 일어나세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순덕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파혼을 선언하고 모욕을 퍼부은 자신에게 수진이 다시 어머님이라고 불러준 것이죠. 순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짜 부자인 사람은 빌딩을 가진 진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이부녀였다는 것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순덕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순덕은 진우의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주인처럼 굴었던 사람이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우가 먼저 순덕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나물 한 접시를 순덕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죠. 사돈어른, 식사하세요. 이 집 나물이 맛있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또 물기가 번졌습니다. 자기가 호떡 장사꾼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반찬을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보복보다도 어떤 비난보다도 진우의 이 담담한 태도가 순덕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고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호떡도 제가 매일 사 먹겠습니다. 진우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수진도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태준아. 대호가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사돈어른, 집사람 대신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그 잔을 받아주자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오늘이었을 겁니다. 아내의 입 하나 때문에 커리어 전체가 날아갈 뻔했으니까요. 순덕이 술잔을 양손으로 받쳐들며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한 잔 받아주시겠습니까? 못난 제가 올리는 잔입니다. 진우가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사돈어른,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순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을 뿐이었죠. 800억짜리 빌딩 주인이 아니라 호떡을 구우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무게가 순덕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순덕에게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호떡은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순덕은 그 웃음이 눈부셨습니다. 1시간 전에 자기가 짓밟으려 했던 아이가 지금 자기에게 웃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한정식 집 앞에서 양가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덕은 떠나기 전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다음에 시장에 가서 호떡 사 먹어도 되겠습니까? 진우가 웃으며 답했죠. 언제든 오세요.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종로 재래시장의 작은 호떡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대신 시장 바구니를 들고 한복 대신 편한 바지를 입은 순덕이었죠. 순덕은 진우가 구워주는 호떡을 양손으로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진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작은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었죠. 일주일 전 상견례에서 손가락질을 하던 사이가 지금은 호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진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모욕을 받고도 분노 대신 품격으로 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직업인가요? 재산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인가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호떡 한 장처럼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